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 여야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사법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여당과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야당의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5년여 만에 장외투쟁을 예고해서 정치권은 더욱 요동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정치권 동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속이 쓰리고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이죠. 이럴 때 주로 의심하게 되는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다양해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 쉽고 수십 년간 염증이 반복되면 식도암의 위험도 올라가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세무적 톡통 상담소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흔하게 생각해서 지나치기 쉬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치료 또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어제 이어서 오늘 개장 직후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하지만 지금 코스피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 오른 데다 오늘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줍니다. 현재 지수 0.4% 하락하며 3,4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3,408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746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3,578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좀 약한 모습인데요. 특히 어제 1년 1개월 만에 8만 전자 돌파했던 삼성전자 오늘 다시 약세입니다. 8만 원이 깨졌습니다. 0.7% 내림세로 7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3% 오름세로 859포인트, 860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이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67억 원 순매수, 기관도 295억 원 타자 포지션 취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541억 원 팔아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10위권 내에서는 로봇 대표주인 네임보 로보틱스가 6.7% 상승세 보여주면서 10위권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네, 또 다른 눈에 띄는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보안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이어서 롯데카드에서도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며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은 1,388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강세입니다. 1,39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1,642원, 엔화가 942원대에 거래됩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하프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알아본 것처럼 요즘 국내 증시 열기가 뜨겁습니다. 코스피 5천을 외친 이재명 대통령의 수익률도 공개가 됐어요. 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투자 성적표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사들인 ETF 상품의 평가 이익이 1,160만 원으로 2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약하면서 당시 ETF 상품 4천만 원어치를 매수했고 향후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더 투자해 모두 1억 원어치를 사겠다 약속했는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25%,
코스닥은 14% 올랐다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증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신호다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전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다.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 해외 순방 시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내 증시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살펴보면 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었는데 미지근했던 미 증시 바로 하루 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FOMC 이벤트를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통상 금리 인하는 증시에 긍정적이고 경기가 잘 버티고 있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게 증시 성과에 더 좋다는 점을 시장이 반영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고요. 또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인텔이 엔비디아로부터 통 큰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기술주들이 시장을 지탱해주며 상승 흐름에 불을 지폈습니다. 호재의 주인공인 인텔의 주가는 20% 넘게 폭등했는데 1987년 이후 무려 38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중국의 금지령 등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랜만에 올라줬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이번 금리 인하를 위험 관리 차원의 조치다라고 설명하면서 경제 데이터가 또다시 중요한 변수가 됐는데 오늘 공개된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큰 폭으로 올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한 주 만에 큰 폭으로 줄면서 해고율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회성일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제조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희망을 키웠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8월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에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0.5% 떨어져 4월 이후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이 같은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관세가 꼽히는데 올 하반기에도 GDP 성장률을 계속 저해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번 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둔화를 늦춰줄지 지켜봐야겠고요. 앞으로 있을 변수들에 더욱더 주목하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과의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떠났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나요? 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을 언급하면서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까지 열었지만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이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대로 수용하라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일본이 대미 투자금의 용처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인정한 것처럼 한국도 투자 문제는 미국 뜻에 따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우리와 일본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 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협상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조율해가면서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요. 네, 이번 사태로 주민번호나 가상결제 코드 등 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자그마치 297만 명에 달하는데요. 당초 예상한 수만 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유출된 데이터 규모도 이달 초 신고한 1.7GB에 100배가 넘는 200GB에 달했는데 지난 4월 SKT 사태 때보다도 20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특히 그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카드 정보를 페이 결제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등록한 28만 명은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두 자리, 유효기간 심지어 CVC까지 유출됐다고 합니다. 사측은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 밝혔지만 늑장 대응과 더불어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터라 1,000만 명에 육박한 고객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에 사측은 고개를 숙이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기로 했고요. 부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28만 명에 대해선 카드를 재발급할 때 내는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또
정보 유출 고객 전원에겐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밝혔습니다.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예, 대책도 중요하고 또 당장의 대처도 중요할 텐데 이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여전히 시끌시끌한데 소극적인 대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측은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가 362명, 불법 초소형 기주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 수가 2만 명으로 늘었다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겨우 최근 석 달에 한정된 조사 결과여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 시기도 여전히 모호한 상황에서 조사 대상을 3개월로 제한하면 그 전에 벌어졌을 수 있는 피해 파악과 해결은 그대로 이용자들의 몫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KT는 석 달간 전수조사 대상도 2천만 건이 넘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해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사측이 석 달간 사용 이력이 없는 초소형 기지국이 펨토스를 전수조사하겠다 밝힌 방침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보유 대수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7만 대 넘게 많은 23만 2천 대로 파악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턱없이 부족한 조치란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전 나온 소식인데 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 사고와는 별개로 또 다른 해킹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해킹 의심 정황 2건이 확인이 됐는데 이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사흘이 지나서나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늑장 대응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해킹 사태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는데 좀 확실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기업들이 일제히 채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청년들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채용에 나서면서인데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요청에 앞다퉈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는데 현재 삼성전자 등 19개 계열사에서 하반기 공채를 진행 중이고요. SK그룹은 연말까지 상반기 채용 규모와 맞먹는 4천여 명을 추가로 채용해 올해 채용 규모를 총 8천여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는 올해 7,200명, 내년 10,000명을 뽑기로 했고 LG그룹과 포스코, 하나 등도 고용 릴레이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이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를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말한 지 단 이틀 만에 일제히 채용 공고가 쏟아져 나온 모습입니다. 정부는 내일 이 청년의 날을 앞두고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특별 지정하고 관련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얼어붙은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배민과 쿠팡이츠의 속임수 논란이 거센데요. 무슨 일이죠? 네, 최근 1인분만 시켜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달앱들이 입점 업체들을 이 프로모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가격을 높인 뒤 할인하는 척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은 지난 6월부터 쿠팡이츠는 지난달부터 도입했는데 첫 화면에 노출시켜 홍보 효과는 높지만 입점 업체는 판매가 대비 수수료 부담이 커서 이 선뜻 프로모션에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최근 주요 배달앱은 이렇게 기존 음식 가격의 20% 이상을 할인해야 한 그릇 무료 배달 프로모션에 노출시켜 주는데요. 입점 업체들이 참여를 주저하자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가짜 할인을 하자고 유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들의 가짜 할인을 통한 프로모션 동참을 독려한 정황을 최소 10건 이상 확보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다며 소수의 업주가 먼저 배민 상담센터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도 되느냐라고 문의했다. 상담 직원이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한 사례는 있었다 해명했는데요. 무료 배달의 함정, 할인 뒤에 숨은 가격 인상 꼼수일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정말 각박한 소식 같은데 눈물 젖은 빵, 눈물 젖은 초코파이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세상 각박하다 싶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소식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제 전주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직원은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을 훔쳐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료 기사들의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꺼내 먹었을 뿐인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 해명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만 원을 선고했고 당시 결론이 기사화되자 살벌한 회사다, 이게 법원까지 갈 일인가 하는 반응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까지 간 이 직원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는데 판사마저도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기록을 살피다 헛웃음짓기도 했고요. 변호인조차 사실 이게 뭐라고 머리를 긁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0일 열리게 되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21세기 장발장 같은. 네. 마지막으로 이 날씨도 알아볼까요? 비 소식 있네요. 네, 한반도 남쪽 해상에서 3개의 태풍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낮 17호 태풍 미탁이 발생한 데 이어서 18호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연이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행히 우리 쪽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곳곳에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린 비는 오후부터 중부와 호남에, 밤부터 강원 영동과 영남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강원 영동은 모레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집중적으로 오는 만큼 취약 시간대 호흡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 비 피해 없이 반가운 가을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합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전면 통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인천 쪽으로 광교 방음터널 안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 끄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서원 부근은 양방향 차로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터널 내부에 연기가 가득한 상태라 양방향 모두 차단된 상태니까요. 이전에 위치한 나들목을 통해서 우회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원 부근 양방향 차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추돌 사고 났습니다. 하객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곳도 많아서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안성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이고요. 신영터널 부근에서 작업하면서 2km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여의도 이슈 가장 시끌시끌했던 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이 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같기도 한데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편향성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기 대선 당시에 이른바 이재명 대선 후보 제거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구체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 한덕수 전 총리 등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 공교롭게도 지난 대선 직전에 조 대법원장이 주재한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죠. 사실 조 대법원장이 이른바 반이재명 인사라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당시 한 유튜브 채널이 관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는데요. 며칠 뒤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이 의혹을 거론하면서 의원실에 관련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있다. 그리고 녹취 파일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다만 당시에는 이 사실이 이른바 지귀현 판사 접대 논란 등에 묻히면서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한번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논란이 재차 불거진 겁니다. 범여권은 이 의혹을 고리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상이다. 또 특검 수사도 받아야 한다.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법원장 향한 공세가 법여권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더 클 것 같은데 일단 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을 했네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빠르게 확산하니까 조 대법원장 지난 수요일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송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요약하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대화를 나눈 바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다만 논란의 파급에 비해 내놓은 입장문이 좀 짧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을 중심으로 그럼 한 전 총리와 만나기는 했는데 다른 주제로 대화를 했다는 거냐, 아니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따로 가진 건 사실이냐, 이런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도 일부 판사들이 표현이 다소 모호하게 읽힌다,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질의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조 대법원장 측이 어제 다시 한번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부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전까지 한덕수 전 총리 전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의 친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입장문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유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 개인적 친분도 전혀 없다, 의혹의 선을 그었습니다. 예. 결국 이 제보의 신빙성이 이제 핵심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여야 입장 차이를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국민의힘은 이 제보의 신빙성부터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확보했다는 그 제보자의 녹취 파일이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상으로 만든 음성 파일이다.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즉 제보자의 육성도 아니고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도 아닌데 이거를 마치 조 대법원장 의혹의 핵심 증거처럼 제시한 건 악의적인 선동이라는 주장인 거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를 사설 정보지 정치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만으로도 이미 그 순간 정치적 편향성은 증명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대법원장의 자격이 이미 그 판결을 통해서 상실됐다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 오늘 오전에 최고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검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현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거다. 그러면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즉 조 대법원장의 비위나 일탈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협공에 나서는 건 좀 꺼리는 모양새도 읽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민주당 한 의원과 통화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서영교 의원 뭐 추가 증거 갖고 있는 거 있대요? 이렇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네.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민주당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추가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회동 의혹 그 파장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지금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어떤가요? 네,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사법신뢰 회복의 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7일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그 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이다. 입법을 통한 사법부 개혁의 정당성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에게 한 기자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이후 강 대변인이 밝힌 이 공감이란 표현을 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실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자 곧바로 강 대변인 다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의 오독이었다면서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 존중감에 대한 그 원칙적 공감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속기록에서 이 원칙적인 공감이란 발언 자체가 삭제되면서 논란을 예.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취를 대통령실이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개혁과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깊은 고민이 읽힌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이번 논란이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서초동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회를 출입하다가 이제 법조를 출입하게 된 기자들 말에 따르면 네. 여기가 법원인지 아니면 절간인지 모르겠다. 예, 국회가 시장이면 법원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평소에도 말을 아끼는 판사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과 같은 논란에서도 집단적인 반발이나 반응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재에 따르면 판사사회 전반에서는 대법원장 중도 사퇴 요구는 삼권 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아무래도 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더해서 대법원장까지 중도 사퇴한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내놓은 권력 서열론 이거 두고 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들도 비판 의견을 내놨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도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론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애둘러서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법원 내부의 이 불안과 반성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별개로 사법개혁 둘러싼 논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국민의힘이 5년여 만에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네요. 네, 국민의힘 21일 다가오는 일요일이죠.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건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집회 이후에 5년 8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여대 야소 구도 속에서 이 원내 투쟁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주도하는 상황인데 사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이 수적 열세로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회 담벼락 안에서만 머물러선 안 된다. 장외로 나가서 민심에 직접 호소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제 고심 끝에 그럼 장외투쟁 전선 이끌어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후문인데요. 또 최근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야당 탄압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 앞으로 의회 아닌 광장의 무대로 여론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회 장소를 처음 하는 곳이 대구입니다. 아무래도 보수의 심장이라서 대구로 잡았을까요?
네, 취재에 따르면 첫 집회 장소 어디로 할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 경합 지역이죠. 부산부터 서울, 그리고 충청, 강원 다양한 지역이 거론됐는데요. 결국 야당이 선택한 지역은 보수세가 가장 강한 대구였습니다. 축구나 야구로 치면 대구는 국민의힘에게 홈구장이나 다름없죠. 그만큼 열렬한 당원, 지지층이 모여있는 지역인데요. 이 대구를 거점 삼아서 다소 침체된 당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또 이 응원을 발판 삼아서 의원들의 사기, 투쟁의 열기 고조시키겠다는 셈법으로 읽힙니다. 예. 국민의힘은 대구에 당원 포함해서 약 5만 명이 모일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한 원내 관계자가 말하기를 장외투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보수 지지층에게 국민의힘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우리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단합대회의 성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 일강에서는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충청 그리고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투쟁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온 상태인데요. 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 대구 규탄대회 이후에는 장외 집회 계속 이어갈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구 집회의 성과 그리고 내부 평가 이어진 뒤에 향후 장외 투쟁 계획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뭐 대규모 장외 투쟁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의 여론전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이제 부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장외 투쟁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꼽힙니다. 득을 먼저 보자면 무엇보다 전국 단위의 당원 조직이 움직이다 보니까 수만 명이 결집할 수 있거든요. 원내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제1야당의 존재감 어느 정도 과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당원과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그간 단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진한 대여 투쟁에 대한 불만 일부 잠재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결집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칫하면 아스팔트 정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중도층 민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당 지도부도 극우 이미지와는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중앙당이 당협위원회 규탄대회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당협 표시 피켓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은 일체 활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네. 집회에 휴대할 수 있는 피켓 구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의 이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금지하려는 족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다만 현장에서 과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걱정된다 이런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지난 전당대회처럼 일부 당원들이 윤어게인 외칠 때 당이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이들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아무리 통제를 해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법이니까요.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전당대회 때 갈라졌던 당내 목소리 이번 기회에 한번 봉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같이 투쟁하고 호흡하고 또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종의 전우회를 쌓을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다만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 가운데서는 최대한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표결에서 지더라도 끝까지 토론하고 설명하는 게 의회 정당의 본분이라는 지적이죠. 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추석 후 국정감사에 집중할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주에 한 초선 의원을 만났는데 마치 중간고사 앞두고 운동회 하는 것 같다. 상임위 이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예.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장외 투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입장까지 알아볼까요? 우선 협치를 자신했던 대통령실로서는 호재는 분명 아닙니다. 아무래도 야당이 이번 장외투쟁 계획을 내놓으면서 했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센데요.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지난 16일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대통령의 탄핵안을 법정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또 장동혁 대표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속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네.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거리 정치를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이것이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또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가 국회를 넘어서 거리와 광장에서도 재채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전국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박성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의 뉴스 라디오 주치 여행 안내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서로 아는 관계를 뜻하는 내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아름아리와 아름아름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정답은 아름아름입니다. 아름아름은 동사 알다에서 나온 것인데 서로 아는 관계라는 뜻으로 쓰이면 그는 우리 집을 아름아름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아름에는 서로 가진 친분이라는 뜻도 있어서 그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아름아름이 있었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아름아리란 명사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삭빠른 수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서로 가까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후자의 뜻으로 쓰이면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름아리를 통해 출판사에 취직하였다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아리의 두 가지 뜻 모두는 아리아리란 표현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아지겠고요. 오후부터 그 밖에 호남, 밤부터는 강원 영동과 영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충남과 전북 서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내일 밤까지, 강원 영동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과 전북 서부에 최대 80mm 이상,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영동과 경북, 제주도에는 최대 6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고요. 지역 간의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평년 이맘때보다 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 서울 21도로 어제는 물론 평년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전 22도, 전주 25도로 어제보다 낮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금요일 코너죠. 라디오 주치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해서 지나치기 쉬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속쓰림 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오늘 주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미리미리 문자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는 받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와 보안 전문지 등의 해킹 의혹 보도에도 그동안 해킹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KT가 뒤늦게 서버 침해 흔적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KT는 오늘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 신고가 없더라도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올린 남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남성이 국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면 당신도 뉴스의 달인, 시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국회 대정부 질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역시나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네, 교육사회 문화 분야 마지막 날은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는 그 사법언론 개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첨예한 쟁점들이 또 올라왔어요. 국민의힘은 이 경찰청 폐지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위헌적이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정치 공세를 하느라 개혁 작업을 방해한다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 첫 주자가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네. 나경원 의원 요즘에 여러모로 그렇죠. 네, 시끌시끌하죠. 중심이 있죠. 예, 법사위 간사 문제로 아무래도 부딪히다 보니까 또 강하게 공세로 시작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하고 김민석 총리하고 또 설전을 벌이면서 이때 분위기가 더 격화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나경원 의원하고 김민석 총리의 그 가까운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 저번에 김민석 총리가 지명됐을 때 지명 철회를 나경원 의원이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황제 농성을 벌인다 이런 논란도 있었고 김민석 총리가 찾아가서 뭐 말을 걸고 그러기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나경원 의원은 그 민주당은 지금 입법 독재를 하고 입법 시도하는 게 다 위헌이다. 뭐 헌법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김민석 총리가 지금을 두고 독재 상황이라고 말한다면 100일 전에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서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둘이 붙으니까 여야 의원들도 또 같이 고성을 지르며 합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제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올라오는 날이어가지고 네. 분위기가 더 가열이 됐어요.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은 대정부 질문에 정부 쪽에서 온 건데 그렇죠. 예, 방송 3법을 비판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조금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아, 그래도 좀 기대를 했던 협치가 민생경제협의체였는데 이 회의도 원래 오늘 예정됐었는데 취소가 됐네요. 네, 그나마 좀 기대되는 부분이었는데 예.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야가 만나서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하면서 충돌해서 예. 상황이 급변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가장 큰 명분으로 삼는 건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두는 내용 이걸 두고 위헌이다 하면서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향해서 앞에서는 민생경제협의체로 협치하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분간은 여야 간 갈등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관봉권에 한자로 왕자가 새겨져 있다는 게 알려져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참 그 왕자라는 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요. TV 토론회 할 때 손바닥에 써서 네, 논란이 컸잖아요. 그렇죠. 요게 또 등장을 한 건데 통일교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한테 1억 원을 전달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1억 원이 5천만 원씩 두 뭉치였대요. 그 두 뭉치를 비단으로 포장한 다음에 쇼핑백에 담아서 권성동 의원한테 이 통일교 측에서 그 윤 전 본부장이 전달을 한 건데 한 뭉치에는 한자로 임금 왕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요게 여기서 함의하는 건 이 왕자라는 것도 너무 좀 놀랍고 그렇긴 하지만 이 권성동 의원한테 이 두 뭉치를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일부 윤석열 당시 후보 쪽으로 갈 몫이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다 간 건지 두 뭉치 다 윤 전 후보에게 간 건지 아니면 한 뭉치만 왕자가 써 있으니까 나눈 건지 어쨌든 간 이러나 저러나 특검은 이 돈의 일부가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흘러간 거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한학자 총재는 권성동 의원한테 돈 준 걸 인정을 했어요. 쇼핑백 전달했고 예. 세뱃돈을 주긴 했지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하고 샤넬백 건네는데 관여했다는 혐의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혐의 다 포함해서 4가지 혐의가 영장에 적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정리를 하면 한학자 총재는 그동안 뭐 나는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네. 쇼핑백 줬고 세뱃돈이다 네. 라고 하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 네. 라는 건데
권성동 의원에게 줬다라는 메모는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윤 전 본부장, 그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한테 이런 걸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요. 근데 통일교 측은 이제 반발이 심합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국제적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랑 이제 통일교 교인 명부를 대조했는데 동일한 이름이 약 11만 명이 나왔네요. 네. 적지 않은 숫자예요. 이거 예. 여기서 또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 어제 특검팀이 원래 먼저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들하고 당직자들이 또 이제 대치를 하면서 7시간 반 정도 계속 그러고 있다가 이게 늘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 특검팀이 항상 물러나고 실패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특검팀이 그래서 이제는 그 당원 명부를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업체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던 통일교 교인 명부 120만 명하고 500만 명 상당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고 대조를 했는데 예. 여기서 공통된 11만 명의 명단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이 중에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그 책임 당원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11만 명이나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특검팀이 또 의심하는 특정 시기가 있어요. 그게 2023년 3월 전당대회 이전인데 요때가 당원으로 집단 가입했을 거라고 특검팀이 의심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신규 가입자 수가 얼마인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그 국민의힘 측은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네. 하지만 특검팀은 이게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자료를 임의 제출로 확보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서 국민의힘 당사로 갔다라고 서로 좀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당원 전체의 계좌 정보까지 샅샅이 탈취하는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반발을 하면서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고발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 읍면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네요. 네, 이 지역들 지난달 3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져서 침수, 정전 등 주민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예.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 지방세 이것들을 납부 유예해주고 공공요금도 감면해주는 그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안에 복구 계획을 확정해달라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네, 비가 참 적당히 오면 반가운데 많이 오면 좀 그러니까요. 피해가 발생하고 또 피해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는데 대북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지난 3일에 미국 타임즈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터뷰 진행한 게 공개가 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핵 중단, 그다음 축소, 그다음 폐기 이렇게 3단계로 가는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보상으로 제안했습니다. 예. 이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도 그때 광복절 취임식 때였을 거예요. 언급을 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동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비핵화 로드맵에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목표로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되고 그 일부 보상을 좀 중단했으니까 예.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 추구하는 그런 단계를 밟는 로드맵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군축 협상을 한다는 거는 그러면 사실상 북핵을 인정해주고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 북핵을 용인하는 것과 비핵화 사이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강조한 건 지금과 같이 압박을 계속하면 북한은 오히려
도리어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보상 개념이라는 거는 북한과 미국 간에 예전에 제네바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네. 그 당시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면 핵시설을 해체한다라는 내용이었고 94년도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였는데 네. 그 타임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들을 얘기하면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 발언을 했고 어쩌면 여기에 대한 뭐 교감이 있던 건 아닐까 뭐 좀 그런 해석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교 부분에서 이 중국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네. 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라는 전통적인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얘기를 했어요. 네.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대신에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요건 또 우리가 다음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렇죠. 예, 네. 미중 정상외교 가능성이 커진 것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베이스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분명히 한미동맹에 기반을 하지만 중국은 또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어떻게 엮이지 않을 수 없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그럼 새로운 글로벌 질서에서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할 거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감에 빠뜨리지는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의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가오는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나라 밖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난 15일 밤부터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데 통신이 두절되고 사망자가 무려 6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 15일 밤에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개시를 했는데요. 추가 병력 투입을 예고했지만 원래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좀 대피하라 이렇게 대피령을 내렸었는데 주민들이 사실 터를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난을 포기한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떠날 돈이 없다.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데 떠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쟁도 벌써 2년째예요. 이번엔 이스라엘군이 그 주요 네트워크 경로를 공격하면서 가자시티하고 그 인근 지역의 인터넷 유선 전화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하마스가 폭발물을 보관한 가자시티 무기고를 공습했다고 밝혔는데 예. 현지 시각 18일에 그 하루에만 가자시티에서만 19명이 숨지는 등 25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망자가 6만 5천 명이 넘었고 부상자는 16만 5천여 명이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네. 또 당분간 이 가자지구로 가는 구호품 운송 경로가 폐지가 돼서 가자지구 지원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런가 하면 UN 안전보장의사회에서 이 가자지구 결의안 채택이 미국의 반대로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 빼고 14개국이 전부 찬성을 했는데 미국이 반대를 한 거예요. 원래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단 한 국가도 그 상임위 이사국 중에 단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해서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고 왜 미국만 이렇게 이거를 딴지를 걸까 보시면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의견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하마스에게 이건 명분을 줄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만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가자지구 그 결의안 채택이 계속해서 불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떠날 돈이 없어서 떠날 능력이 없어서 떠나지 못한다는 이 주민들의 이 안타까운 사정 하루빨리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라디오 주치. 오늘도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자, 오늘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주변에서 속쓰림 호소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이 속쓰림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주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여러분이 많이들 들어보신 신경성 위염, 이것도 이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같이 정말 문제가 있을 때도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이 흔히 듣는 위염, 만성 위염 뭐 예. 이런 것들도 속쓰림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또 약 부작용 때문에 식도나 위 점막이 상처가 나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흔한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뭐. 네.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참여 많이 해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역류성 식도염이 정확하긴 어떤 질환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역류성 식도염, 그 앞에 역류가 붙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가 역류를 해서 식도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위장 속에는 매일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위산이 하루에 얼마나 분비가 되냐면 모든 사람들 성인들이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씩의 위산이 나와요. 네. 자, 이 위산은 그 내용물이 염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염산이 만약에 내 얼굴에 떨어졌다던가 또는 피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프겠죠. 다 타버리겠죠. 네. 그 위벽에서 위산, 염산을 만들어내는데 위벽은 안 녹아요. 네. 그 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벽 세포들이 염산을 만들어내면서 나도 녹을 수 있으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 위벽 세포들만 점액이라는 걸 만들어서 싸고 있어요. 그 위 세포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를 벗어나면 이 위산이 나머지 세포들은 다 녹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 안에서 나오는 이 위산은 식도로도 또는 소장으로도 그냥 내려가지 못하게 해 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관략근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예. 그 안에서만 위산이 있도록.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관략근의 힘이 빠지면 네. 위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그 올라오면 식도의 벽 세포들이 녹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서 생기는 염증이다. 요걸 알고 계시면 위산이 왜 올라왔을까 이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위에서 이제 잡아주는 괄약근의 힘이 풀리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왜 그게 약해졌을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비만. 네, 살이 많이 찌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흡연. 예. 이것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음주도 그런 상황을 만들고 또 잘못된 식습관이 이런 걸 만들어요.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네.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게 되고 많이 먹으면 뭐 위의 용량을 벗어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먹고 바로 눕는 이런 이제 습관이 식도 밑으로 내려와서 음식이 위산과 섞여야 되는데 다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섞이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생활 습관 또 신체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참 기름진 게 맛있고 먹고 나면 눕고 싶은 게 네. 사람 마음인데 쉽지 않네요. 그럼 이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우선은 이제 가슴이 쓰리다 또는 뭐 속이 쓰리다 이런 증상이 이제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슴 쓰림, 속 쓰림, 또 이제 트림을 하는데 자꾸 신트림이 나온다. 이게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서 시게 느껴지니까 예. 신트림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느낌도 느껴질 수 있고 이 산이 막 깊이 올라오면 이도 다 상합니다. 이까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에 뭔가 걸린 듯한 이물감도 느껴질 수 있고 또 잘하면 성대까지 상하면서 목소리도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기침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마른 기침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좀 시간이 금세 멈추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되는 이런 마른 기침도 역류성 식도염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 일단 대표적인 증상 중에 가슴 쓰림이랑 또 속 쓰림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같은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뭐 비슷하죠. 근데 가슴 쓰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통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가슴 쓰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속 쓰림은 이제 통증은 없고 속이 쓰린 느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둘 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고 또 입으로 이제 신물이 막 올라오거나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가슴 쓰림이나 속 쓰림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속쓰림은 사실 이 소화 잘 안 됐을 때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역류성 식도염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소화불량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화불량이라는 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위의 움직임이나 또는 뭐 소화액이 덜 나오거나 또는 뭐 감정적으로 흥분돼 있거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역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속이 쓰리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두 개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다르죠.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에 염증이 생긴 거고 네. 그거의 원인이 위산이 역류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아두시면 예. 소화불량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이런 이제 증상들이 누웠을 때 더 심해지면 이건 이제 역류성 식도염과 이제 확실히 연관을 지을 수가 있고 네. 혼자서 이렇게 상상을 하시거나 혼자서 진단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오류가 생기니까 네. 뭐 속이 불편하시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나 쓰리거나 이러면 병원에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뭐 생활하면서 뭐 속 쓰릴 때도 있고 가슴 쓰릴 때도 있으니까 단순한 이 속 쓰림이나 가슴 쓰림 때문에 병원까지 굳이 가진 않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한두 번 그러면 병원은 안 오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뭐 열흘 이상 반복적으로 속 쓰리고 가슴 통증이 있고 약간 뭐랄까 기침도 좀 나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때는 예. 진단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진단이 또 내시경을 한다고 해서 모든 역류성 식도염이 다 진단되지는 않아요. 한 50% 정도에서만 이 진단을 내시경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돼요. 식도로 산이 정말 역류하느냐 이런 걸 또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에 어떤 작은 기기를 넣어서 네. 산도가 높아지는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다른 문제를 더 심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 쓰리거나 또는 뭐 확실히 역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네.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럴 때는 한 번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이제 진단을 하셨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시나요? 치료는 뭐 책에 써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네. 의사 선생님들 말로 예. 역류성 식도염은 이 관략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제나 네. 또는 위산을 덜 분비하게 하는 약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뭐 약물에 대해서는 금세 이제 금방 치료가 확실하게 되네요. 해결을 해드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 대신 내 생활 습관, 식습관 이것은 의사 선생님이 못 고쳐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걸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설명을 드릴 수는 있지만 지속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하셔야죠. 치료는 쉽지만 관리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빠르게 진단을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뭐 더 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거죠. 합병증.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생활 습관이나 먹고 바로 눕거나 저녁 때 주로 자기 전에 뭘 드시는 분들, 네. 과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식습관이 안 바뀌면 지속적으로 역류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식도가 자극을 받게 되면 아주 드물게는 이 바렛 식도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고 바렛 식도요? 네, 식도 벽이 식도 안쪽에 있는 점막들이 자꾸 그 위산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암 되기 직전 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렛 식도가 만들어졌다가 그 뒤로는 이제 식도암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또 뭐 내가 계속 속이 쓰린데도 병원도 가보지도 않고 이러면서 지내면 시간이 오래 갈수록 문제가 빨리 생길 수 있는 거죠. 더더욱이 젊은 시절부터 내가 속이 쓰렸다. 근데 네. 아유 뭐 그까지 속 쓰린 거 뭐 살면서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그냥 한 20-30년 살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가슴 쓰림, 속 쓰림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근데 또 증상 중에 아까 마른 기침 증상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마른 기침이 이게 나올 때가 있는데 계절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계절과 꼭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되면 이게 사실 습도가 낮아졌다 높아졌다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호흡기에 이제 자극이 되고 이런 호흡기 자극이 원래 있던 이 역류성 식도염과 합쳐지면서 마른 기침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럴 때 평상시에는 뭐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사라지던 마른 기침이 조금 더 길게 한 2주 이상 계속 지속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내가 계속 마른 기침이 있으면 호흡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역류성 식도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은 완치가 되는 이 질환인가요? 그 완치를 시켜드리면 생활 습관을 고치셔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완치를 시켜줘도 생활 습관을 그대로 그냥 같이 가져가시고 네. 비만을 해결 안 하시고 흡연 음주를 계속 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물만 어느 정도 드시면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반복해서 재발을 만드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렵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 안 낫는 게 아니라 나도 재발이 잦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식습관을 잘 유지하시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진단과 네. 그 진단을 했을 때 내 문제는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서 네.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도 이게 환자분들 한 번 보는 게 좋지 2번, 3번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잔소리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잔소리도 하지만 저희는 뭐 자주 오시면 도움이 되죠. 병원 운영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신의 생활 습관, 식습관을 좀 잘 찾아보시고 그걸 확인을 하신 다음에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이제 안 걸리기 위해서 네네.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세모정 청취자분들께도 잔소리 한번 해주시죠. 생활 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많이 먹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네. 우리 요즘에는 이제 그 음식값이 비싸지면서 양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먹던 짜장면보다도 훨씬 양이 많고 뭐 곰탕도 양이 훨씬 많아지고 값이 비싸지면서 그래서 이 양을 다 드시면 틀림없이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습관을 일단 피하시고 네. 두 번째는 관략근을 이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페퍼민트라든지 또는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관략근을 힘을 약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페퍼민트 같은 것들 그런 향이 들어있는 걸 많이 하시면 이게 약해지면서 역류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좀 피하시고 또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아우 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어. 그래서 내가 먹고 좀 눕는다는데 왜 그래?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먹고 바로 눕는 이런 습관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네. 자꾸 재발하시는 분은 주무실 때도 침대가 반듯하잖아요. 그거를 머리 쪽을 살짝 들어서 위식도 역류가 일어나지 않는 자세, 그 자세를 좀 만들어 놓고 주무시는 게 더 좋고요. 또 몸무게를 좀 조절하셔야 돼요. 이 과체중, 비만은
틀림없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고 또 수면 습관도 좀 잘 찾으셔서 내가 어떻게 자는지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이어서 불금 핑계 대고 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선생님의 처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김건모의 핑계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핑계대지 않고 건강하게 식습관, 생활습관 잘 지켜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산이 식도에 안녕 인사하러 옵니다. 자,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3000번님, 밥을 먹고 나면 한 번씩 음식이 역류에 올라오는데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일까요? 뭐 음식이 역류해 오는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죠. 근데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줄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5831님은 차를 멈춰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남편이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입니다. 먹고 있는 약만 한아름인데요. 식이, 운동 다 챙겨도 좀처럼 낫지 않고 늘 꺽꺽거리며 힘들어합니다. 우선은 이제 음식 먹는 습관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않고 좀 나눠서 드시는 형식으로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 한 15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 약을 드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식사하고 나서 움직임을 자꾸 갖는 것이 이 관략근에도 힘을 더 주게 하고 역류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사하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좀 움직이시면서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적게 드시고 나눠 드시고 운동하시고 5115님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과 감기 기침을 환자가 구분할 수 있나요? 3개월 동안 기침해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전전했는데 결국 역류성 식도염 약 먹고 멈췄네요. 감기로 인한 기침일 경우에는 대개 이제 콧물이라든지 가래라든지 하는 것들이 동반이 되고 또 하나는 열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기침은 그냥 마른 기침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증상들이 거의 포함되지 않고 열도 나지 않고 몸이 아프지도 않으면서 기침을 뭐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되게 또 저녁 시간에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확인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감기에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다가 마른 기침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시면 본인 스스로도 조금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4177님은 며칠 전 건강검진 받았는데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에 염증이 생긴 거고 위궤양은 위에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위에 문제가 생긴 거랑 식도에 생긴 거랑은 전혀 이제 위치가 다르고 증상은 비슷할 수 있어요. 증상은 뭐 역류성 식도염도 따갑고 아픈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고 치료약제가 비슷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치료 방식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됐으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옳겠습니다. 3698님은 반복적인 역류성 식도염으로 마른 기침과 목의 이물감 등으로 불편함이 많아요. 마른 체형에 소식하고 술, 담배도 없는데 자주 그래요. 네. 이런 경우도 꽤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마른 체형에 소식하고 술, 담배도 안 합니다. 억울한데요? 운동도 안 하셔요. 대부분이. 그래서 근육량이 모자라는 것도 큰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운동을 조금 힘들여서 좀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뭐 적게 먹고 술, 담배 안 하시고 뭐 마른 체형이 다 좋은데 운동량을 조금 늘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이 약도 약이지만 건강하게 생활하고 운동하고 적게 먹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3000번님, 5831님 그리고 5115님 모바일 햄버거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 끝나고 더 보내드리니까요.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주치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오한진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죠.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오늘도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확실히 지난주보다도 날이 더 선선해졌습니다. 바깥 나들이 하기 딱 좋은 요맘때 오늘은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혹시 그 레드카펫 밟아보신 적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남 아나운서는 왠지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 전혀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왜 그 시상식 같은데 뭐 네. 며칠 전에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그런 곳에서 쫙 그 바닥에 깔리는 빨간색 그 카페트가 레드카펫이잖아요. 부산 가나요? 부산 쪽보단 조금 덜 갑니다. 네. 보통 사람들한테 사실 기회가 별로 없죠. 예, 저도 사실 밟아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그 기회를 9월에 이곳을 찾으면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가 경남 함양인데요. 예. 이 9월에 함양의 상림에 가면 붉은 융단이 쫙 깔립니다. 이야. 그 붉은 융단의 아름다움도 아마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삼양 상림이 천연기념물 154호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그럼 그 붉은 융단의 정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레드카펫. 네, 진짜 레드카펫은 카펫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진짜 카펫은 아닌데 사정없이 이 빨간색을 만들어낸 그 정체는 바로 꽃무릇입니다. 꽃무릇이요? 예, 꽃무릇. 흔히 상사화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이 사실 상사화가 꽃무릇이랑은 좀 다른 식물입니다. 피는 시기부터 상사화가 이 꽃무릇보다 한 달 먼저 앞서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피는 모습이나 분위기가 좀 비슷해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거나 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네. 그렇게 닮아 있는데 다만 상사화는 드문드문 한두 송이만 피거든요. 반면에 꽃무릇은 무리로 집단으로 핍니다. 야, 그래서 이 붉은 융단.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좀 전에 설명한 붉은 융단이 깔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붉은 융단이 깔리는 것처럼 쫙 펼쳐져 있어요. 우와. 예. 그래서 꽃무릇을 좀 붉은색의 그 꽃이 쫙 펼쳐져 있다. 네. 그럼 꽃무릇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와, 저는 이제 함양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상림은 사실 처음 듣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이 상림이요. 함양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인데 네. 별명이 천년의 숲이에요. 천년의 숲이요. 네. 그래서 그 남다른 기품이 좀 느껴집니다. 천년이나 됐으니까. 네네. 이 신라 진성여왕 때 최치원 선생이 함양 태수를 지냈는데요. 네. 이 당시 매년 홍수가 났대요. 그래서 보다 못한 끝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인공숲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진짜 1000년이 넘었네요. 네, 1000년이 넘었죠. 좀 그때만 해도 심리, 그러니까 4km 정도의 숲길이었거든요. 중간 부분이 좀 파괴돼서 상림과 하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는 1.6km 뚝을 따라서 낙엽 화렵수가 한 120여 정 정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워낙 또 숲이 깊게 우거져 있어서 숲속 오솔길을 걷다 보면 정말 마음의 때가 벗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절마다 다른 풍광을 보여줘요. 그래서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또 때로는 혼자 걸어도 아주 좋은 그런 길입니다. 상림에는 함하루, 또 사운정, 최치원 신도비, 이인리 석불 등 함양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적도 같이 합니다. 이야. 그 함양 상림에 가면 이 1000년의 역사를 느끼고 네. 그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이나 뭐 여러 가지 유적도 함께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금 가야 되는 게 이 상림에서 어제부터 축제가 열린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올해는 9월 18일 부터 22일까지 함양 산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함양이 자리한 모습이 마치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에 딱 들어앉은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함양은 오래전부터 오지 중에 오지로 불렸는데요. 실제로 전체 면적 중 78%가 산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함양군 안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만 15군데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고봉이 많네요. 맞습니다. 고봉 중에 고봉이고 산속에 둘러싸여 있는 오지 중에 오지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함양에서 산삼이 유명할까? 산삼 축제가 열릴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일단 산삼이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물과 공기가 맑아야겠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얘기들. 산 속에 있는 아주 오지 그거에 딱 맞는 그런 곳입니다. 네. 또 함양 지역의 땅 성분이 우리 몸에 좋은 게르마늄을 품고 있대요. 유난히 좀 많이 품고 있대요. 그래서 산삼 같은 약초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네.
이 산삼 축제가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데요. 함양의 산삼을 맛보고 즐기는 그런 건강 축제입니다. 올해 축제는 함양에 반하고 산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정했는데 네. 그 애자가 사랑 애자를 써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함양도 사랑하고 산삼도 사랑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흔히 산삼이라고 하면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게 사실인데 그렇죠. 이 함양 산삼 축제에서는 좀 다릅니다. 저렴한 산삼부터 고가의 산삼까지 한 자리에서 좀 구경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축제는 황금 산삼을 찾아라, 또 산삼 캐기 체험 등 인기가 굉장히 높은데 이 무엇보다 황금 산삼을 찾아라를 주목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산삼도 귀한데 네. 황금 산삼이면은 뭐죠 이게? 요게 네. 일종의 게임 같은 건데요. 네. 이 필봉산 일부를 산산 숲으로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행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황금 산삼 모형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가 있고 네. 보통 보니까 주로 가족 단위로 좀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힘을 합쳐서. 근데 행사 제목에서처럼 황금 산삼을 찾으면 경품이 황금 한돈입니다. 와. 네. 이것도 매일 3명씩 주거든요. 3명씩이요? 네. 오. 3차례에 걸쳐서 3명씩 매일 주는데 3명씩. 맞습니다. 와. 예, 요새 금값이 하늘 높인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봤더니 한 돈에 한 6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던데 네. 이게 노릴 수밖에 없겠죠. 가야겠습니다. 이 황금 말고도 그 함양 산양삼이라고 해서 5년근 함양 산양삼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이 참가비가 어른 10,000원, 어린이 5,000원이니까 뭐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요. 행운도 있고 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 산삼 캐기 체험도 인기인데 상림공원 건너편에 필봉산에 이 산삼 캐기 체험장이 있습니다. 예. 관람객이 거기서 이제 산삼을 직접 채취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조기 마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누리는 네. 아주 경쟁이 치열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좀 서둘러 보셔야 할 텐데 네. 참가비는 한 사람당 10,000원을 내야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반신욕이나 또 찜질기 등을 체험하는 건강 힐링 항노화 체험도 있고요. 산삼 경매 참관할 수도 있고 또 경매하다가 본인이 직접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체험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예. 또 흥겨운 부대 행사도 열리는데 뭐 빅 벌룬쇼, 마술과 변검, 뭐 버블 마술 퍼포먼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들이 있고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도 있는데 산삼 막걸리와 흑돼지 광전, 뭐 또 통 바베큐 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공연을 보는 건데요. 이야. 그래서 이 공연 제목이 산막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00원 하니까 네. 많은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양 상림에서 열리고 있는 함양 산삼 축제. 정말 다양한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축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함양의 또 다른 볼거리도 궁금합니다. 네, 이 함양이 조선조 때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 선비가 많아서 그런 이유인데요. 뭐 여전히 선비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네. 곳입니다. 함양에 남계서원이 있는데 조선 성리학의 대가 중 한 명입니다. 정여창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요.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건립한 사액서원입니다. 예. 이 사액서원이란 게 국가가 공인한 서원을 얘기하는데요. 이 남계서원에 딱 들어서면 홍살문을 지나서 풍영루에 오르게 되는데 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집니다. 이 남계서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개평 한옥마을이 있거든요. 네. 이 정여창 선생이 태어난 함양 일두고택, 또 풍천루시 대종가, 함양 오담고택 등 유서 깊은 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일두고택인데요. 일두고택. 예, 정삼품 이상, 그러니까 당상관 정도의 벼슬을 지낸 집에서만 볼 수 있다는 소술대문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당상관을 요즘으로 본다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래에 걸린 편액을 보면 집안의 충신과 효자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조선 때 나라에서 충신이나 효자 또 연려가 나온 집에 정려라는 것을 하사했다고 해요. 이 대부분 받지 못하고 받아도 뭐 1개 정도 받는 게 다반사였는데 무려 이 정려창 가문은 5개나 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 정려를 소술대문 위에 켜켜이 걸어뒀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는 이렇게 그 좋은 효자,
열려 충신이 많다. 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사랑채가 있는데요. 돌계단이 아주 반듯반듯하거든요. 그래서 고풍스러운 품격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예전에 드라마 토지를 이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요새 좀 걷기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이 도보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도 함양이 아주 제격인데요. 선비문화 탐방로를 가시면 됩니다. 네. 이 함양은 선비마을답게 정자와 누각이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선비 문화 탐방로는 과거를 보러 가는 영남 유생들이 덕유산 60령을 넘었는데요. 이 넘기 전에 화림동 계곡을 지났습니다. 바로 거기 있는 정자를 따라서 걷는 길이 선비문화 탐방로입니다. 거연정에서 영기정 또 동호정을 지나고요. 이 농월정까지 이르면 한 6km 정도 되거든요. 또 농월정에서 원림마을 광풍로까지 4.1km로 이어집니다. 예. 선비문화 탐방로가 시작하는 이 거연정은 남강천 안반 위에 세운 정자입니다. 이 당시 정자 건축술의 진수를 보여줄 만큼 아름다운데요. 또 달을 희롱하며 논다란 뜻의 농월정도 있는데 정말 이름값을 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앞에 펼쳐진 거대한 너럭바위가 인상적인 정자인데요. 이 선비들이 시를 읊으면서 풍류를 즐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 화재로 불탄 걸 2015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날 그 숲과 뭐 계곡을 거닐다가 정자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즐기면 아주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꽃무릇 붉은 융단의 산삼 축제 또 정자 건축술 뭐 선비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함양 가보겠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두 번째 여행지로 빠르게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 가볼 곳 충북 영동인데요. 네. 지난주부터 영동이 아주 흥에 빠져 있습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영동 난개 국악축제와 또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를 열고 있는데요. 네. 원래 평소 같으면 3, 4일 정도 열렸을 텐데 올해는 세계국악 엑스포를 같은 기간에 열면서 규모도 커지고 일정도 길어졌습니다. 축제 명에 쓰인 난개는 우리나라 3대 악성이라고 부르는 박연의 호인데요. 예. 이 3대 악성이 3대 음악의 성인을 말합니다. 고구려 시대 검은고를 만든 왕사나 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가야금 연주자 우룩. 들어봤어요. 예, 그리고 조선시대 세종 때 편경을 개량하고 또 조선 초기 궁중음악 음악을 정리한 박연이 3대의 악성입니다. 이 박연은 조선 왕조가 국가 체제를 완비하는 데도 큰 공을 세웠다고 하네요. 네. 이를 기리면서 영동군 그 국악체험촌과 엑스포 행사장 일대에서 영동 난개 국악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한 국악 전문 축제입니다. 공연과 체험, 경연대회, 학술대회까지 열리고요. 또 국악 연주자와 학자, 일반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는 총 5주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이 난개 국악단의 흥겨운 국악 공연부터 이 다양한 퓨전 국악과 연주가 어우러지고요. 취타대 퍼레이드나 줄타기 명인의 공연, 또 풍물놀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볼거리들이 풍부합니다. 일반인이 참여하는 체험 행사도 다양한데요. 난개사 옆에 자리한 난개 국악기 제작촌이 있어요. 여기서는 국악기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네. 현악기, 타악기 또 공방에서는 국악 장인들이 가야금과 검은고 등을 만드는데 일반인들도 미니어처 국악기 제작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 도전 국악 골든벨, 네. 또 어린이 전통 놀이마다 이런 것들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앞서 이 함양이 좀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이 산 속이라면 영동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귀가 즐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영동을 또 9, 10월에 찾으면 좋은 이유가 국악 축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포도 축제, 와인 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일단 포도 축제는 어제죠. 18일부터 오는 일요일까지 21일까지 과일나라 테마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 포도 밟기 체험, 또 포도 따기 체험 등 체험이 인기가 많고요. 특히 이 포도 따기는 체험비가 10,000원인데 네. 신선한 영동 포도 직접 수확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와인 축제는 10월 11일부터 와인터널 주차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예. 10월 11일까지 와인터널 주차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역 와이너리가 27개나 참여를 했고 이 고품질 와인과 함께 3,000원을 내고 와인잔을 구매를 하시면 모든 부스에서 자유롭게
와인을 시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오후 1시, 3시, 5시에 버스킹 공연이 있고요. 월수 금요일에는 해외민속 공연단 무대도 펼쳐집니다. 네. 귀가 즐거울 영동 여행 마지막으로 또 입도 즐거워야 되잖아요. 네. 맛집도 소개해 주세요. 이 영동이 은근히 맛집이 많습니다. 네. 맛집의 도시라 불러도 될 정도인데 영동을 대표하는 음식하면 금강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로 만든 도리뱅뱅이와 어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손질한 피라미를 프라이팬에 둥글게 놓고 튀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양념을 발라서 졸여서 나온 게 바로 도리뱅뱅입니다. 비린내도 없고 고소한 맛에 밥 한 그릇은 정말 뚝딱 비워냅니다. 또 바삭바삭 씹히는 맛도 일품인데요. 접시에 둥글게 놓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특별하다 보니까 먹기 전에 사진 촬영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죽도 맛이 끝내주는데요. 이 쏘가리, 동작에 메기 등 갓 잡은 민물고기를 통째로 한 2시간 넘게 삶습니다. 네. 거기에 국수, 수제비 등을 넣고 끓여내는데요. 정말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요즘 날씨에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철 맞은 가을 축제 즐기기 좋은 두 곳, 경남 함양군 산삼축제, 충북 영동군 난계국악축제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잠시 자리를 비웠던 임지웅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정보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저도 애청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